새누리당이 시끄럽습니다. 유승민 의원 등에 대한 비대위의 전격적인 일괄 복당 결정이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주목받은 사람은 정진석 원내대표죠. 다수 의견을 따르지 않는 건 범죄 행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괄 복당 결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김희옥 비대위원장을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 그 이전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대중적인 정치인은 아니었는데요. 정진석 원내대표 어떤 사람이죠? 예,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제 1960년생이니까요. 네. 지금 이제 50대 중반을 좀 넘어섰네요. 한국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네. 그 선친이 정석모라고 네. 내무부 장관을 지냈던 분이고요. 네. 국회의원도 이제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국회의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 표현으로 이제 금수저다. 지역구도 물려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역구도 충남 공주 연기에서 2000년에 자민련 후보로 출마해서 당선이 됐고요. 네. 2004년에는 떨어졌는데 2005년 재보궐선거에서 다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2008년 18대 한나라당 비례대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의 정무수석으로 그렇죠. 들어갔고요. 네. 2012년에는 서울 중구에 출마했다가 낙선을 했고 2014년에 충남지사 출마했다가 또 낙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6년에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죠. 계속 떨어졌다 붙었다. 네. 이제 반복을 하고 있고요. 기자 출신이라 그런지 꽤 상식적인 판단을 잘 하고요. 네. 핵심을 정확히 짚는다. 이제 이런 장점은 있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안목이 있다거나 뭐 미래를 잘 내다보는 뭐 큰 정치인 으로 발전하기에는 아직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이번에 이제 약간 기자들의 그 장점 중에 뭐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데요. 좀 욱하는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가 좀 잘못된 걸 보면 못 참고 하는데 김희옥 위원장이 이제 비대위원회 주재하면서 다수 의견을 무시하려고 하니까 막 욱하는 성격에 그렇게 하는 건 범죄행위다 이제 이렇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지금 톡톡히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하나 저도 좀 덧붙이자면 네. 그 아버지 정성모와 관련해서 기자들 사회에서 조금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가 1986년인가요? 이 정진석 대표가 한국일보 사회부 기자를 할 때 시위 현장에 나갔다가 그 당시 경찰이 그때 아마 민취업 그 개헌 운동을 추진하는 민취업 본부를 압수수색을 들어갔어요. 네. 그때 이제 백골단들까지 다 동원해서 들어갔는데 이 정진석 의원이 덩치도 크고 주먹도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백골단하고 부딪혔는데 백골단을 한 대 때려서 네. 그 이가 빠질 정도로 됐고 그러자마자 백골단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서 그냥 짓밟아 뭉갰어요. 그리고는 이제 경찰차에 태워서 끌고 갔는데 그 당시 그때 그게 동아일보 등의 사진도 실리고 제법 유명한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 자체로야 사실 80년대 있을 수 있는 흔한 일들 중에 하나인데 그 당시 경찰을 총지휘하는 사람이 바로 정진석 대표의 아버지인 정성모 장관이 그 당시 내무부 장관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가둔 그런 꼴이어서 그 관련해서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경찰 계통에서 장관님한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 아드님이 저 경찰을 좀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진석이가 누구 때릴 사람이 아닌데 모든 부모들은 다 자신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잠시 후에 이제 경찰 계통에서 보고를 다시 했답니다. 그게 아니고 사실은 좀 맞았다고 합니다. 우리 진석이가 어디 가서 맞을 애는 아닌데 이제 뭐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건 기자를 했던 기자들 사이에는 잘 알려져 있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욱하는 약간의 다혈질적인 성격이 예전부터 있었다. 그게 기자로서의 성정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정진석 원내대표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 이렇게 불만을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청 관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청와대로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상대로 보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청와대와는 파열음을 내면서 갈까요? 아니면 또 보조를 맞추면서 갈까요? 썩 매끄럽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은 정진석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새누리당하고 별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요. 네. 자민련 사람입니다. 처음에 정치를 김종필 전 총재의 자민련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 새누리당, 한나라당의 이른바 TKPK 출신 오래된 정치인들은 정진석 의원을 뭐 자기들 사람이라고 잘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어느 정도 통한다. 이것 때문에 지난 원내대표 선거 때 나경원 의원을 도저히 원내대표 시킬 수가 없었고요. 그 당시에 그 유기준 의원은 또 너무 친박이었기 때문에 시킬 수도 없었고 해서 정진석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삐걱거리는 것 때문에 이른바 TKPK 중심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좀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해요. 정진석이라는 이제 그 정치인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른바 친박 쪽으로 쏠려서 가담을 할 경우에 자칫하면 자기 정치적인 장래가 사라지고 맙니다. 기자 출신이고 해서 그 정도 사리분별력은 있는 사람이고요. 앞으로도 뭐 청와대하고 그렇게 썩 원만하게 관계를 가져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아까 그 청와대 관계자가 했다는 이야기,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건 이제 단기적으로 좌충우돌 한다. 이런 뜻인데 실제로 당내에서 정진석 원내대표를 가리켜서 샤워실의 바보 뭐 이런 비아냥거림이 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샤워실이 바보라고 하는 게 이제 더운 물, 찬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적당한 온도로 샤워를 해야 되는데 너무 뜨겁다 그래서 찬물로 확 틀고 또 찬물이 나오면 또 더운 물로 확 틀고 이래서 그 온도를 맞추지 못하고 냉탕 온탕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해서 샤워실의 바보라고 비아냥거리는 이야기가 좀 있는데 처음엔 좀 그랬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예를 들면 원내 부대표단은 완전히 친박적으로 시켰다가 또 이제 비대위 만들고 뭐 이럴 때는 김용태 의원 이런 분들 시키면서 완전히 또 반박적으로 갔다가 이렇게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저는 이번 복당 문제를 하는 모습을 보면 성 기자님이 얘기했듯이 상식적인 차원에서 일을 좀 처리한 게 아닌가. 그리고 총선 참패 뒤에 이 민심의 회초리를 받아들여서 당을 바꿔보려고 하는 최소한의 자구책 아닌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김영 위원장에 대해서도 좀 보수 성향 언론에서도 좀 비판적인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프랑스 순방하고 귀국할 때 공항에 환영을 나갔거든요. 영정 나갔죠. 그렇습니다. 그때 정진석 원내대표하고 의논 안 하고 그냥 혼자 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좀 김영 위원장에 대해서 뭐 다른 생각을 하는 것 아니냐, 다음 총리 같은 걸 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하게 됐고요. 이번 복당 문제를 둘러싸고 어떤 그 갈등을 빚으면서 감정 대립까지 가게 되는 이런 장면이 하나 있고요. 또 이 유승민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복당을 시키는 것이 옳다. 유승민이 꼭 옳지는 않지만 복당을 시키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명분을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혁 위원장이나 그 완장차고 막 몰려다니는 친박 의원들 쪽이 워낙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는 아마 정진석 원내대표가 단기적으로 좀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일단 정진석 원내대표는 기자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문도 읽을 것이고 뉴스를 읽는 방법도 알 것이고 어떤 게 여론이고 민심이고 여기서는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느냐 그 정도 방향 정도는 그래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조금 거칠긴 하지만 이런 복당 결정을 이끌어낸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이고요. 이번 그 복당 결정에서 또 상당히 좀 재밌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학재 의원입니다. 이학재 의원은 자칭 뼛속까지 친박이라고 말할 정도로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박근혜 그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대통령 경선 후보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 비서실장을 지냈거든요. 그런 이학재 의원이 이번 유승민 복당 결정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이게 드디어 친박계 분화 내지는 레임덕의 신호탄인가 그렇게 보이는 대목이기도 하고 참 흥미로운 부분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레임덕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친박의 분화는 맞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주변 정치인들 이른바 친박 정치인들을 보면 여러 가지로 이제 분화가 됐죠. 최근에는 진박, 뭐 진진박, 뭐 잘렸다 해서 짤박, 그다음에 멀어졌다 해서 멀박. 이학재 의원은 이제 멀박이라고 분류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11년, 2012년에 뼛속까지 친박이다 그런 말을
사실상 자기가 만들어낸 걸로 자기가 했죠. 예.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뼈박이라고 하죠. 뼈박, 예. 뼈박. 근데 이제 그때 뼈박인데 지금 이제 멀박이라고 봐야 되고요. 최근에 그 새누리당의 좀 친박 성향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이학재 의원의 그 조용히 일을 하는 스타일을 박근혜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좋아했을 뿐이지. 한때 좋아했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렇게 어떤 지금 진박처럼 충성심이 있는 정치인은 아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유승민 의원 복당 결정에 대해서 이학재 의원이 찬성을 했다는 것은 그냥 이분도 이제 독립된 정치인으로서 당을 위해서 또 박근혜 정부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판단이 옳으냐 이런 선택을 한 것이지 무슨 뭐 배신을 했다거나 뭐 그런 차원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더구나 이제 레임덕이라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힘이 빠져야 되는 건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막 의원들이 막 완장차고 몰려다니죠. 우르르. 지금 이 사람들한테 걸리면 뭐 뼈도 못 추리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래도 20 몇 명밖에 안 되는. 아닙니다. 그 정도가 드러내놓고 몰려다닐 정도면 그 상당히 많은 숫자고요. 네. 거기에 이름을 올린 사람까지 하면 거의 40명 가까이 됩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를 뭐 레임덕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네, 그 이학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내심의 의사가 충성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뭐 확인하기 어려운데 여하튼 그 경계선이 4.13 총선 이전과 이후로 좀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4.13 총선 이전은 뭐 뼈박까지 된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심기를 거슬리는 그런 발언이나 행동을 한 적은 없죠. 그런데 이른바 친박들이 주도하는 최고위원회가 네. 총선 직후에 최고위원을 열어서 원유철 대표 체제로 그냥 가자. 원유철 비대위 체제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했었죠. 그건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그냥 가자라는 이야기였는데 네. 거기에 가장 먼저 반기를 든 사람이 이학재 의원이었습니다. 네. 그건 아무래도 저는 제 생각으로는 역시 이분이 인천이 지역구를 네. 두고 있는 의원인데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이번 총선의 민심이 어떤 건지 가장 뼈아프게 받아들인 그런 네. 의원들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한선교 요즘 한선교 의원이 발언이 또 결이 완전히 달라지지 네. 않습니까? 네. 또 뭐 주광덕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점점점 박근혜 대통령 가지고 안 되는구나 이 체제로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원심력을 보이고 있는 거고 그게 뭐 분화라고 표현해도 좋고 레임덕이라고 표현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만은 그렇게 좀 분화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친박을 120여 명 의원들 가운데서 친박을 지금 70명이 넘는 걸로 지금 네. 언론이나 자체적으로 당내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70명, 60명 되고 60명, 50명 되고 점점점 저는 그 세가 약화될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모인 것도 처음에 주최 쪽은 뭐 한 40명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카메라 앞에 얼굴 보이는 걸 좀 꺼려하기 때문에 30명이 채 안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23명 정도 네. 모인 걸로. 네. 그만큼 세가 유축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도 저는 그나마 그래도 이 친박이 4.13 총선 끝나고 나서 지금 2달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그래도 이 유력을 발휘하는 건 그건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장악력이 크다. 이런 측면보다는 대안 부재가 더 큰 거 아닌가. 네. 네. 만일 다음 차기가 예를 들면 지금 야당 같이 문재인 또는 안철수, 뭐 박원순 뭐 이런 정도의 사람만 있었어도 벌써 원심력이 작용해서 그 각자 새로운 대안으로 확 휩쓸렸을 텐데 예. 지금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야 뭔가 새로운 대안이 있을 때까지는 그냥 일단 이곳에 있자. 살던 집에 있자.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예. 지금 우르르 몰려다니는 친박 의원들 중에 좀 핵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월요일 말고 그 전주에 모였던 그런 의원들이 있는데요. 이분들 그 개개인 캐릭터도 굉장히 독특해요. 조원진 의원, 또 이완영 네. 의원, 김태흠, 네, 이장우, 김진태 네.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어떤 박근혜 정부에서 뭔가 좀 내가 좀 한 자리를 하고 싶다 네. 이런 생각도 있을 테고요. 또 지역구에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박근혜 정부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은 경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설치고 다니고 있는데요. 이른바 친박 성향 의원들도 이 사람들의 좀 지나친 패권주의 행태, 네.
자기들끼리 이제 표현을 뭐 양아치 행태다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 자기네들끼리 그렇습니다. 예.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이분들도 좀 앞으로 좀 수위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대위가 이른바 혁신을 하겠다고 이제 모인 조직인데요.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김희혁 비대위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8월 9일이죠.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이제 뽑도록 해주는 그 역할입니다. 그런데 하나 좀 우리가 유의해서 이제 봐야 될 대목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조직 정비를 해야 됩니다. 선거를 치를 때는 그 조직위원장, 공천을 받은 사람들을 조직위원장으로 임명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당협위원장으로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패배한 그런 사람들은 당무감사를 해서 당협위원장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권성동 사무총장이 뭔가 좀 확인을 해야 된다. 당 지지율보다도 득표율이 낮았던 사람을 당협위원장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른바 친박에서는 권성동 사무총장을 날려야 지금 제1사무부총장이 김태흠 의원, 친박이죠. 그분이 이 조직을 장악할 수 있게 되고 조강특위 같은 걸 통해서 그 친박 성향 낙선자들을 대거 좀 당협위원장으로 밀어넣을 수 있고 그래야 8월 9일 전당대회에서 친박이 당권을 잡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 둘러싸고 지금부터 아마 당분간 새누리당 내부가 좀 시끄러울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의 사무총장을 날려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지금 친박 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권성동 사무총장을 물러나게 할 이유가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배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깔려 있는 거죠.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일성으로 개헌을 얘기했습니다. 그 뒤로 개헌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 여론조사에서 보면 70% 이상이 개헌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국회의원도 300명 중에 250명이 개헌에 찬성한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헌은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한창 일할 시기에 무슨 개헌이냐 뭐 이러고 또 임기 말에는 힘 빠져서 무슨 개헌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만약에 개헌이 실행이 되려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총선 이후에 그 언론사들 그 편집국장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총선에서 개헌의 개자도 안 나왔다 이러면서 그렇게 개헌의 뜻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에 미련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개헌에 미련이 있다라고 하는 단초를 보여주는 게 이제 정종섭 의원이 이원 집정부제를 하자라고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이 정종섭 의원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제가 동료 교수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정종섭 의원이 보기보다 굉장히 꿈이 크다고 합니다. 지금 뭐 장관을 지내고 초선 의원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대통령까지 꿈을 건가요? 큰 꿈을 가지고 있고 그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계속 코드를 맞추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 경향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이제 그런 의미로서 정종섭 의원이 들고 나온 개헌 문제 심상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생각해 볼 때 대통령 중심제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건 정권 교체를 하든 아니면 그 새누리당이 계속 집권을 하든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고 위험 요소가 있는 그런 측면이 있죠. 하지만 내각제나 또는 분권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장악력이 있는 유력한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개헌을 원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희망사항이지 총선에서 참패한 이유 그리고 지금 1년 반밖에 남지 않은 이런 대통령이 개헌을 해나갈 능력이 있을까? 그런 능력을 가지고 꿈을 꾸는 것 큰 의미가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저는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180석 또는 200석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죠. 상당히 네. 재앙이 올 것이다 하면서 얘기했던 게 그 개헌 얘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뭐 영구집권, 이른바 영구집권을 할 수 있는 개헌이 이루어질 거다. 영구집권까지는 좀 과한 표현인 것 과한 같고요. 표현이긴 하지만. 네. 총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네. 총선 전에 작년에 이미 그 청와대 그 보좌진들 중에 일부가 국회 여의도에 이제 당에 있는 정치인들하고 접촉을 해가면서 네. 이 개헌을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말에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검토를 실제로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증언을 해주는 정치인들도 있고요. 따라서 4.13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면 개헌을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네. 또 혹시 다수 의석을 차지하지는 못하더라도 친박을 중심으로 새누리당을 확실하게 장악을 하면 개헌 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계산을 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예상보다는 총선에서 너무 크게 참패했기 때문에 개헌 동력을 갖고 있지는 못한 것 같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때 그렇게 아버지한테 충성을 하던 사람들이 전두환 정부에서 이제 유신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네. 태도를 이제 전두환 정권이 취하니까 네. 자기를 외면했거든요. 그래서 1979년부터 1990년까지 10년 이상을 거의 뭐 숨도 못 쉬고 살았던 그래서 정치인들은 배신을 하는구나. 전두환, 노태우 이런 분들은 우리 아버지가 길러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핍박하는구나. 이런 깊은 상처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본인이 퇴임 이후에 잘못하면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내놓고 말을 지금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뭔가 자신의 퇴임 이후에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 유지 또 어떤 안전을 위해서 뭔가 권력 구조의 개편 뭐 이런 걸 지금 원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을 친박 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이제 크게 승리함으로 해서 이른바 개헌 논의의 주도권도 지금은 야당에 넘어온 느낌이에요. 지금 야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분권형 대통령, 그러니까 지방 분권을 얘기하기도 하고 대통령 중임제를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개헌의 논의 자체가 스펙트럼이 아주 이제 넓어진 상태여서 그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개헌을 하기 위해서 공통 분모를 찾기가 좀 어려워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던데. 개헌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좀 속된 말로 밥 먹으면 배부르다 라고 하는 동어 반복에 좀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 중요한 내용은 그럼 어떤 개헌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들여다보면 대통령 중심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느냐 아니면 내각제, 분권형도 사실 내각제의 변형된 형태로 보면 내각제를 하느냐 이렇게 지금 두 개로 양분되는데 두 개의 속성이 지금 너무 다르죠. 네. 네. 어찌 보면 지금 새누리당은 수혜적인 입장에서 이러다가 정권을 뺏기는 거 아니야? 대통령 중심제로는? 라고 하니 그걸 좀 바꿔보려고 하는 특히 내각제나 그 분권형 같은 경우는 현재 인구 구조나 지역구 배분 방식으로 봤을 때는 여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형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입장이 있는 거고 야당은 그런 아까 말했던 의원 중심으로 해서는 정권을 잡기가 어렵다. 그나마 대통령 중심제면 한번 해볼 만하다. 네. 라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 그걸 5년 단임이냐 4년 중임제냐 하는 정도의 약간의 이제 변주곡만 울리는 정도라고 하는 의미에서 거기에서 더 큰 어떤 분절점이 생기는 거지 개헌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는 그래서 지금 서로 이해관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특히 지금 야당에서 물론 아직도 뭐 반기문이라고 하는 유력한 대선 주자 후보가 여당에 있긴 합니다만은 그건 아직 구체화되기는 좀 시간이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야당에서는 뭐 문재인, 안철수 또 그 외에도 박원순 등등 유력한 대선 주자들이 있는 상황인데 그런 대선 주자들의 뜻과 어긋나게 개헌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 힘, 동력 그게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아예 적극적으로 본인이 약간 망가질 각오까지 하고 나서지 않으면 개헌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9차례 개헌의 역사가 있는데요. 보면 대개 현직 대통령이 권력 구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뭐 내가 재선을 하고 싶다, 네. 3선을 하고 싶다, 아니면 아예 유신헌법으로 해서 영구 집권을 하고 싶다. 이럴 때 개헌들을 대개 할 수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4.19 혁명 직후나 80년 6월 항쟁 직후 뭐 이런 혁명적 상황에서만 개헌이 가능했습니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지 않는다면 과연 지금 혁명적 상황이냐? 좀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정당이 현실적으로 개헌을 지금 주도할 수 있느냐? 또 국회가 개헌을 주도할 수 있느냐? 국민들이 정당하고 국회에 대한 어떤 신뢰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쪽에서 개헌을 주도하면 당연히 국민들은 권력 나눠먹기, 그렇죠. 이렇게 정략으로 읽을 가능성이 높고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대선 주자, 차기 주자 중에 누구 한두 사람이라도 이 개헌은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권력을 나눠먹기 위한 개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서면 그 순간 개헌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5년 단임제의 폐해는 많이 공감하는 바가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지금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대선 주자들이, 그러니까 다음 2017년 대선에서 대선 공약으로 나는 이런 개헌을 꿈꾼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겠다, 이렇게 대선 공약으로 갖고 나오는 게 가장 좀 현실적인 개헌의 방법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공약 수준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유력한 대선 주자들이 합의를 해야겠죠. 네. 합의를 해서 누가 대선 후보가 되든 2017년 대선 직후에 2018년쯤에 개헌을 하겠다라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치권에서 뭔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주고받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각제나 분권형으로 간다라고 합의가 된다면 그 전제 조건이 지금과 같은 소선거구제에서 성자 독식의 체제, 그리고 지역 감정이, 그에 기반한 지역 감정이 유지가 되는 이 폐해에 대해서 여야 모두 공감을 하고 그거 없애자.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권역별 비례대표라든지 아니면 뭐 비례대표를 확 더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구 구성에 맞는 선거구제와 내각제라든지 이런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유력한 대선 주자 후보들이 합의를 보고 그걸 국민들에게 공표를 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른다면 그 다음에 그게 기속력으로 작용을 해서 2018년, 19년에 개헌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그것도 지금 합의가 잘 될까요? 그것도 지금 사실 과연 그게 그때 지역 감정의 문제라든지 선거구의 문제라든지 개헌의 요구 이런 것들이 주요한 이슈로 떠오를까?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그나마 가능한 방법이 그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현실적으로 권력 구조하고 선거구제까지 한꺼번에 손을 댄다는 것은 거의 정치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좀 쉬운 말로 견적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그런 합의가 현실 정치에서 이루어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정치학자들이나 언론에서 그렇게 주문을 할 수는 있지만 현실 정치에서 그걸 기대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저는 유일한 방법이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에 용감하게 나섰던 것처럼 좀 실패할 경우에 뭐 망신당할 각오를 하고 과감하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개헌을 좀 해서 권력 구조를 바꿔야 된다. 단 난 퇴임 이후에 절대로 정치를 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국민들한테 한다면 국민들이 그 선의를 읽고 그러면 개헌을 할 수도 있겠구나. 또 그 현직 대통령의 어떤 무게 있는 제안을 야당 정치인들이 지금은 이제 누가 자기 대통령이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정치적인 합의에 혹시 이룰 가능성이 좀 그나마 좀 있지 않는가. 뭐 그것이 전 거의 뭐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퇴임 이후에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들고 그러면 퇴임 후에 내가 또 고초를 겪게 되는 거 아닌가? 뭐 되더라도 할 수 없다. 뭐 이런 정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성의 정치인이니까 그 말을 국민들한테 야당에 잘 제의를 하면 뭐 저는 가능하다고도 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본인이 사실은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의 제의를 딱 한마디로 좀 저속한 표현을 쓰자면 밟아버렸거든요. 뭐라고 했죠? 참 나쁜 대통령. 그걸 개헌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원포인트 개헌 제의에 대해서 그렇게 묵살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9년 만에 본인이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직접 말로 하기에는 염치가 없겠죠. 네. 그리고 대통령 입으로 먼저 개헌 이야기를 꺼내면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에 개헌 이야기를 했을 때만 해도 선의가 좀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지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내각제나 분권형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그건 말하자면 퇴임 이후를 걱정하는 그런 모양새로 너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참 스스로 말을 꺼내기는 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많은 걸 또 양보를 해야 네. 될 것이고요. 그 진정성을 입증하려면은 이래저래 참 개헌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정치 시즌2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